임미현의 아침 뉴스. 메르스 환자와 밀접 접촉한 22명이 자택 등에 격리돼 있고 같은 비행기를 탔던 승객 등 400여 명도 당국의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비행기를 탄 20대 영국 여성은 발열과 기침 등으로 격리 치료 중입니다. 메르스 확산의 고비는 최대 잠복 기간인 앞으로 2주가 될 전망입니다.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 열병식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등 전략적 무기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북미 협상 재개를 앞두고 미국에 유화적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양승태 사법부가 재판 지원을 위한 예산 가운데 9억여 원을 홍보비로 전용했으나 구체적인 사용처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싸게 나온 집을 조직적으로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집값을 담합하고 있습니다. 집값 급등이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확산하면서 정부가 이번 주 부동산 안정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0일 CBS 아침 뉴스입니다. 정부가 메르스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22명을 자택 등에 격리시키고 일상 접촉자 440명에 대해서도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는 등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메르스 확진 환자와 같은 비행기를 탔던 영국 여성이 기침과 발열로 격리 치료 중입니다. 첫 소식 구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제 메르스로 확진된 A씨와 2m 이내에 가까이서 접촉한 밀접 접촉자는 현재까지 22명입니다. 이들은 항공기 승무원과 비행기에 함께 탄 앞뒤열 승객, 삼성서울병원 의료진, 택시기사, 휠체어 도우미 등으로 모두 자택 또는 시설에 격리됐습니다. 밀접 접촉자 가운데 발열이나 기침 등 메르스 증상을 보이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방역당국은 CCTV 분석 등으로 A씨의 공항 내 동선을 파악해 접촉자가 더 있는지를 확인 중입니다. A씨가 입국 후 공항을 빠져나가기까지 휠체어를 이용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과 접촉이 이루어지진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A씨가 입국 당시 휠체어를 이용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도 격리 없이 공항을 그대로 빠져나가게 둔 것과 관련해 당국은 발열이나 기침과 같은 호흡기 증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A씨와 같은 항공기를 탄 승객 등 일상 접촉자 440명은 지자체 보건소에서 모니터링하는 수동감시에서 능동감시로 전환됐습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접촉 가능성이 높지 않은 비행기 동승자인 일상 접촉자에 대해서도 철저한 확인을 위하여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는 등 적극적인 발병 여부 확인 조치를 취하도록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택 격리가 되진 않지만 전담 공무원이 매일 1대1로 이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한편 일상 접촉자로 분류됐던 20대 영국 여성이 발열과 기침 등의 증상으로 어제 메르스 의심 환자로 판정받고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CBS 뉴스 구병수입니다. 북한이 정권 수립 70주년 열병식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등 전략 무기를 선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호평했고 외신들도 북한이 미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유화적 행동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소식은 워싱턴 장규석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자신의 트위터에서 북한이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통상적으로 전시하던 핵미사일을 내놓지 않았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열병식 주제는 평화와 경제 발전이었으며 북한이 크고 아주 긍정적인 성명을 내놨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핵화 약속을 보여주기 위해 핵미사일을 선보이지 않았다는 미국 폭스뉴스의 전문가 발언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감사한다. 우리는 모두가 틀렸다는 것을 입증할 것이라며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낙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신들도 북한이 이번 구구절 열병식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선보이지 않은 것에 대해 유화적인 행동이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북한이 핵을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 체계를 선보이지 않은 것은 협상을 고려한 유화적 제스처라고 평가했습니다. AP통신은 북한이 군사력 강조에서 벗어나 경제 발전을 위한 노력으로 관심을 돌리려 시도하고 있다고 해석했고 CNN의 윌 리플리 기자는 평양에서 올린 트윗에서 지난해 열병식은 핵이 전부였는데 올해는 경제가 주된 주제였다고 비슷한 시각을 내놨습니다. ABC 뉴스는 이번 열병식 외교가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하다며 북한이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장규석입니다.
북한이 정권 수립 70주년에 ICBM을 등장시키지 않았고 미국이 이를 좋게 평가하면서 앞으로 북미 비핵화 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황영찬 기자입니다. 북한은 어제 구구절 기념행사를 열었지만 열병식인 미사일이 등장하지 않았고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도 없었습니다. 다만 북한 노동신문은 사설을 통해 김 위원장이 마련한 평화 번영의 만년보검을 통해 경제 강국이 되는 게 시간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정권 수립 이래 자신들의 미래가 핵이 아닌 경제에 있다는 점을 주민들에게 공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9월로 예정된 비핵화 이벤트들도 예정대로 진행되는 데는 무리가 없을 전망입니다. 우리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변국의 방북특사단 결과를 설명하는 중이고 미국의 대북정책 특별대표인 스티브 비건은 오늘부터 한중일 3개국 순방에 나섭니다. 이처럼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재방북 시점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원 홍민 연구위원입니다. 한미정상회담으로 이어져서 종전선언을 향후 이제 추진하기로 합의합시다. 그리고 나서 이제 폼페이오가 방북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방북하는 순서로. 지금 근데 너무 트럼프가 상황이 안 좋아요. 전격적으로 이번 주에 그냥 방북을 시킬까 할 수도 있어요. 전문가들은 빠른 시일 안에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재개되는 것이 최상이지만 북한이 외부 자극을 최소화한 자체로도 앞으로 있을 대화의 긍정적 신호라고 분석합니다. CBS 뉴스 화영찬입니다.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 동의안이 내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로 넘겨집니다. 3차 남북정상회담 전 처리 여부가 쟁점인데 비핵화 협상의 속도를 내자는 정부 여당과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먼저라는 야권이 대립하고 있어 격론이 불가피합니다. 유동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는 지난주 브리핑에서 지난 제1차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인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안을 내일 국무회의 의결 뒤 국회로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적인 효력을 받기 위해선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판문점 선언에 의해 소요되는 국가 재정 지출에 대한 추계를 포함시켜 제출할 방침입니다. 김우겸 청와대 대변인입니다. 정부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가급적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며 비준 동의안에 대한 조속한 국회 처리 필요성을 피력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 중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협조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 원내 교섭단체들은 실질적 비핵화의 성과가 없으면 비준 동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판문점 선언을 무조건 비준 동의하라는 요구는 평화에 대한 담보도 없이 돈만 퍼주자는 얘기와 다름없습니다. 야권은 핵 리스트에 대한 북한의 신고와 미국의 검증 등 종전선언 가능 조건에 준하는 비핵화 성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내고자 하는 성과들을 비준 동의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셈이어서 사실상 비준 동의 여부를 3차 정상회담을 보고 난 뒤 결정하자는 얘기와 같습니다. CBS 뉴스 유동근입니다. 최근 석 달간 서울 아파트 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인위적으로 조정한 것이라면 어떨까요? 권민철 기자가 아파트 가격 담합 현장을 고발하겠습니다. 서울 목동 23평형 아파트는 지난 6월에 7억 원에서 최근엔 10억까지 뛰었습니다. 각종 부동산 정책에도 가격이 꿈쩍 않는 이유는 주인들이 크게 한 몫을 하고 있기 때문 바로 가격 담합입니다. 담합 수법은 단체 카톡방을 이용한 실시간 모니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합 때문에 막 실시간 중계를 하는 거야. 오늘 매매가 하나가 됐어. 한 부동산 업자입니다. 그러면 오늘 9억에 하나 나갔답니다. 회원님들 9억에 물건 팔지 마세요. 더 올려서 내놓으세요. 이러면서. 이 카톡방에만 주민 100명이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집단 감시를 뚫고 낮은 가격에 아파트를 내놓으면 어떻게 될까? 또 다른 부동산 업자입니다. 정말 급하신 분들은 팔아야 되잖아요. 그것까지도 막 뭐라 그래? 부동산에도 허위 매물 신고해버리고. 싸게 물건 띄우면 신고를 해요. 진짜 매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허위 매물로 신고당하면 매물에서 없어집니다. 과거엔 허위 매물로 신고되면 포털이 일일이 확인해 정상 매물로 정정했는데 최근엔 가짜 신고가 너무 많아서 확인도 못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달 허위 매물로 신고된 건수는
전국적으로 2만 2천 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아파트 가격 담합은 공정거래법으론 처벌을 못하지만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국토부는 아파트 담합에 대한 처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권민철입니다. 최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계속되자 정부가 이번 주 집값 안정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 담길지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에서 시작한 집값 폭등이 강북과 수도권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집값 비상사태를 맞은 정부는 세제 개편과 공급 확대, 대출 규제 등을 총망라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이번 주 내놓을 전망입니다. 이번 대책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일명 똘똘한 한 채 초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7월 기재부가 발표한 종부세 개편안은 실효세율이 너무 낮아 오히려 집값 폭등에 기름을 부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제시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및 대출 혜택 축소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앞서 기재부는 기존 임대주택 등록자들의 혜택은 그대로 두고 시장 과열 지역에 새로 주택을 사들여 임대하는 투기 소요를 골라 막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계획도 윤곽을 드러내고 LTV와 DTI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강도 높은 대책이 제시돼야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헨리 조지포럼 이태경 사무처장입니다. 3주택자, 고가 1주택자, 이건 지금 시장이 다 예측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시장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보유세 개편안을 발표해야 될 것 같아요. 혼란이 있더라도 이거 반드시 해결한다. 안 그러면 우리 다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보여줘야 돼요. 이번 기회에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은 채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면 오히려 시장 과열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CBS 뉴스 김민재입니다. 서울 동작구 상도 유치원 철거 이틀째인 오늘 동작구청은 오전부터 작업을 시작해 저녁 6시쯤 본체와 지하층의 철거를 끝낼 예정입니다. 동작구청은 다음 달까지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잔여 건물의 조치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의 비자금 수사에 나선 가운데 행방이 묘연한 대법원 홍보비 9억 원에 대한 추적에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기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행정처가 2014년과 2015년 일반 재판 운영 지원 예산 항목 20억 원 중 9억 원을 전용한 것으로 C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앞서 법원행정처가 3억 5천만 원의 비자금 조성을 위해 활용했던 예산 역시 일반 재판 운영 지원 항목이었던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법원행정처는 일반 재판 운영 지원 예산 항목에 속한 홍보비 예산 20억 원 중 약 11억 원을 상고법원 홍보 등에 집행했습니다.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대법원 내에 공청회 무대를 제작하는 데 2천만 원을 쓰는 등 이마저도 국민 혈세를 쌈짓돈처럼 썼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9억여 원의 행방도 오리무중입니다. 애초 20억 원 상당의 홍보비를 홍보 예산과 관련 없는 예산에 끼워 넣은 것도 문제지만 이 중 일부를 다른 용도로 쓴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됩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예산 내역을 조정해서 집행했고 일부 불용한 부분도 있다며 사실상 예산 전용을 시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용처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법원은 상고법원 홍보를 위해 많은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걸 감안하면 남는 예산을 불용했다는 해명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에 검찰은 행방이 묘연한 예산이 어디에 쓰였는지 등의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CBS 뉴스 김기용입니다. 내년 3월 5G 상용화를 앞두고 국내 통신사들이 화웨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명목은 보안 때문이지만 반화웨이 정서가 전 세계적으로 번지면서 가성비 높은 화웨이 장비를 놓고 저울질하던 국내 업체들도 5G 패권 전쟁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 3월 5G 상용화 일정을 맞추려면 국내 통신사들은 늦어도 이달까지 5G 장비 공급사를 선정해야만 합니다. 관건은 중국 화웨이 장비의 채택 여부입니다. 촉박한 일정과 가성비를 따지면 이미 5G 기술력을 입증한 화웨이가 제격이지만 끊이지 않는 보안 논란과 갈수록 커지는 반화웨이 정서가 부담입니다.
미국은 중국 정부가 화웨이 장비를 스파이 활동에 이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중국산 장비 진입을 배제한 상태입니다. 최근 호주에 이어 일본도 안보를 명목으로 중국 장비를 배제하자 국내 업체도 예의주시 중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화웨이 보안 우려는 의혹만 있고 실체는 없다면서 이는 미중 통상 갈등과 중국을 견제하는 5G 패권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산이라고 해서 다짜고짜 배제할 게 아니라 경쟁력을 따지고 통신사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정상 수석 전문위원입니다. 이건 하웨이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두에게 되는 문제예요. 기술력, 뛰어난 가성비 중요하다. 보안 문제는 아주 철저하게 정부의 소위로 나서가지고 검증하고 확인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가 세계 최초 상용화는 한국 기술이 사용돼야 의미 있는 것이라며 국산 장비를 고집하는 것은 오히려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CBS 뉴스 김현지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을 정민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은 어제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일에 개최한 열병식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등장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북한이 비핵화를 할 용의가 있다는 의사표시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어제 후쿠오카현의 한 강연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북한의 이런 모습이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올 초 중국 당국의 자국 내 북한 기업 폐쇄 명령으로 폐업했던 북중 접경 중국 도시의 북한 식당이 최근 정세 변화를 타고 재개장하거나 영업 재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중 접경 지역인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의 코리안타운으로 통하는 시타제의 북한 식당인 모랑관이 지난 주말을 맞아 8개월 만에 재개장했습니다. 역시 시타에서 영업을 중단했던 릉나도 식당은 최근 내부 수리하는 모습이 목격돼 곧 영업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거주하는 주한미군 가족을 빼겠다는 내용의 트윗을 한때 준비했다가 이를 대북 공격 준비 신호로 간주할 것이라는 북한의 메시지 때문에 접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백악관 내부의 혼란상을 폭로한 책을 쓴 워터게이트 특종기자 밥 우드워드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주한미군의 가족을 철수시킬 것이란 트윗 초안을 작성했었다며 북미 간 대치의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시간의 경찰 조사를 받고 어젯밤 귀가했습니다.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는 어제 오전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백 시장을 불러 조사했고 어젯밤 10시 20분쯤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백 시장은 지지자 10여 명과 함께 유사 선거 사무실을 만들고 문자를 발송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의 뉴스픽. 월요일 이 시간은 안성용 기자의 정치를 보는 방법 정보방입니다. 안 기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이죠. 50%이 무너졌다는 기사 지난 주말에 넘쳐났습니다. 예.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흔히 정치권에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허상이다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요. 네. 정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지율만 보고 정치를 하다 보면은 더 큰 부작용에 빠지기 쉽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은 아예 지지율에 눈을 감고 국정 운영을 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그렇습니다. 여론과 민심의 흐름을 체크하는 데 있어서 주간 단위로 발표되는 국정 수행 지지율만큼 괜찮은 게 없죠. 지난주 발표된 갤럽 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9%로 나타났습니다. 80%를 구가하던 취임 초나 지난 4월 1차 남북 정상회담 당시와는 아주 상당히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뚝 떨어졌는데 예. 위기 상황이라고 봐야 할까요? 네,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낮은 것은 뭐 이제 사실이지만은 네. 아주 낮은 수치는 아니라고 할 수 있고 또 그래서 위기라고 하기에는 다소 이제 성급해 보입니다. 네. 문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 4개월 정도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1년 4개월 지나던 때가 2014년 6월이었었습니다. 이 당시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6월 둘째 주에 47%였고 47% 예, 비슷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에는 43%였습니다. 예, 우리가 60, 70%대의 지지율에 익숙해서 그렇지 집권 2년 차에 49% 지지율은 이제 결코 낮은 지지율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추세라는 것이죠. 추세. 예, 6월 둘째 주에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79%였는데 채 석 달이 안 돼서 30%포인트가 빠졌습니다.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신호가 들어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문제라면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경제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다 아시는 대로 경제와 부동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갤럽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부정적으로 평가한 사람 가운데 경제 민생 문제 해결 부족과 일자리 문제, 고용 복지 문제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50%나 됐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조사 결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요즘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고 있고요. 또 핵심 정책인 소득주도 성장도 보수층으로부터 거센 공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중에서도 들썩이는 이제 집값을 잡지 못하면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큰 곤경에 처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참여정부 시절에 자고 나면 집값이 뛰는 그런 악몽이 재현되지 않기를 바라는데 정부 여당도 참여정부 때의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인지 긴장하는 기색이 좀 역력합니다. 네네. 앞서 김민재 기자의 리포트 들으신 대로 이번 주에 공급과 세제를 총망라한 종합대책을 곧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 기자, 그런데 정부 여당이 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좀 뭐라고 할까요? 손발이 맞지 않는다? 약간 좀 엇박자가 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대책이라고 하더라도 정교하게 꾸며져야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정부 여당 내에서 마음이 급해서인지 조율이 안 된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취임 직후인 지난달 말에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강하게 얘기했지만은 청와대나 정부와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한 얘기라는 것이 드러났고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급격하게 세금을 올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강남에 살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전하려는 메시지가 도대체 뭐냐. 강남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것이냐. 이런 이제 비판을 받았고요. 네. 더구나 장 실장이 강남 3구 가운데 하나인 송파에 사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지층 내부에서도 실망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낙연 총리가 난맥상처럼 비춰지는 것을 경계하면서 초기 구상 단계의 의견은 토론을 통해 조정을 하고 그 이후에는 통일된 의견을 말하도록 모두 유념해달라 이렇게 당부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여당 의원이죠. 예. 신도시 개발 후보지를 사전에 유출을 했습니다. 이건 예. 좀 정도가 진짜 심한 거 아닌가요? 예, 한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경기도 과천 의왕 출신으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었던 신창현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신규 주택 지역 물망에 오른 경기도 8개 지역을 공개했죠. 신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가 정권 때마다 공공택지로 지정되는데 반대해서 그런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네. 신 의원의 지역구인 과천 의왕 지역의 어려움은 오늘 한겨레 신문에 잘 나와 있는데 물론 이제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이 보안이 생명인 신규 택지 후보지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서 유출한 것은 100불을 양보해서 야당 의원이 그랬다고 하면 뭐 좀 봐줄 구석이 있지만은 여당 의원이 이렇게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여당인 민주당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한 방증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성영 기자였습니다. 이어서 공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은주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월요일 아침 하늘길 맑은 가운데 전국 지방공항들 시정도 좋은 상태여서 김포공항에서 운항하는 국내 노선들 정상 운항 중입니다. 제주행 첫편이 6시 15분에 이륙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편들도 제 시간에 수속을 하고 있습니다. 좌석 상황은 제주행 이른 아침 출발 편들은 만석이지만 오후 2시 이후 편부터는 항공사별로 잔여좌석이 많이 남아있고 그 외 부산과 광주, 여수를 포함한 국내 노선들도 여유 있어 공항에 나오시는 대로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에서는 지난 1일부터 인천 자그레브 노선이 신규 취항했습니다. 화목토 매주 3회 운항하고 오전 11시 5분 인천공항을 출발합니다. 돌아오는 항공기는 오후 5시 20분 출발해 다음 날 오전 11시 30분 인천에 도착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포공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기상청 이수경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도 전형적인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일교차는 크겠지만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야외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당분간 대부분 지역에서는 맑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 지방에서 오전까지 5에서 40mm 정도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아침 기온 어제보다는 약간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고 선선한 날씨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서울 지방의 경우는 19도, 부산은 20도 안팎의 기온입니다. 한낮에는 햇살이 강해지면서 기온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겠는데요. 서울과 광주의 기온이 28도, 대전과 청주 27도, 대구, 부산 25도, 강릉 23도 정도로 중부 내륙 지방은 다소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는데요. 이번 주는 낮과 밤에 기온차 큰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요일에는 전국적으로 가을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당분간 일교차가 크다고 하니까 건강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9월 10일 CBS 아침 뉴스를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CBS